제8권 우애 1 제1장 우애는 필요 불가결하다. 다음은 우애에 관해 논할 차례이다. 우애는 미덕이거나 미덕을 수반하며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친구 없는 삶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부자와 고관과 권력자에게는 친구가 특히 필요한 것 같다. 선행은 대개 친구에게 베풀 때 가장 칭찬받을 만한데 만약 선행을 베풀 기회가 없다면 그들에게 그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또한 그런 부귀영화가 친구들 없이 어떻게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겠는가. 부귀영화는 크면 클수록 더 위태로우니 말이다. 가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불운을 당할 때도 사람들은 친구가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한다. 친구는 젊은이들은 실수하지 않게 해줌으로써 노인들은 돌봐주거나 힘이 달려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해줌으로써 한창 나이의 사람들은 고매한 업적을 쌓게 해줌으로써 도움을 준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생각도 행동도 더 잘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정과 부모를 향한 자식의 정은 사람뿐 아니라 새와 대부분의 동물이 타고난 본성인 것 같다. 그 점에서는 같은 종의 구성원들끼리, 특히 인간들끼리 느끼는 상호 우애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우리는 여행길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볼 수 있다. 또한 우애는 공동체를 결속시켜주는 유대인 것 같으며 입법자들은 정의보다 우애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화합은 우애와 비슷해 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주로 화합을 추구하며 가장 가증스러운 적인 당파 싸움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또한 친구끼리는 정의가 필요 없지만 올바른 사람끼리는 정의 외에 우애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애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의 정의인 것 같다. 그런데 우애는 우리에게 필요할 뿐더러 고매하기도 하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며 친구가 많은 것을 고매한 일로 여긴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친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애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우애를 일종의 유사성이라고 규정하고는 유사한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니 까마귀는 까마귀끼리니 하는 말들이 생겨난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은 서로 시세 많은 도공들과 같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들을 자연과학의 더 적절한 방법으로 더 깊이 탐구한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마른 대지는 비를 열망한다. 그리고 신성한 하늘은 비를 잔뜩 머금으면 대지로 떨어지기를 열망한다. 헤라클레이토스도 대립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것들에서 최고의 화음이 생겨난다. 만물은 투쟁의 산물이다. 라고 말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특히 엠페도클레스는 같은 것들은 서로 찾기 마련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연과학 고유의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탐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만큼
한쪽으로 제쳐두기로 하고 성격과 감정에 관련되는 인간적인 문제들을 고찰하기로 하자. 이를테면 우애는 모든 부류의 인간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가? 아니면 악인은 친구가 없는가? 우애의 종류는 하나뿐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우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종류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충분하지 못하다. 종류가 다른 것들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제2장 우애의 대상. 먼저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들도 밝혀질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만이 사랑받으며 바로 이것이 좋거나 즐겁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니 말이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어떤 좋음 또는 쾌락을 낳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므로 목적으로서 사랑할 만한 것은 좋음과 쾌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좋음인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인가? 이 둘은 가끔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쾌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자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사랑하는데 좋은 것은 무조건 사랑할 만한데 반해 각각의 개인에게 사랑할 만한 것은 그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각자가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다.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랑할 만한 것으로 보일 테니까. 그러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무생물을 향한 사랑은 오해라고 불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마중 사랑도 없고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기 포도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스운 사람일 것이다. 그에게 바랄 게 있다면 포도주가 잘 보존되어 자기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리라. 그러나 친구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기도가 상대방에게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호의는 서로 주고받을 때에만 우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거기에다 서로가 그런 줄 알 때 라는 말을 덧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훌륭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호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어찌 친구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친구들은 서로에게 호의를 가져야 하고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에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야 하며 서로가 그런 줄 알아야 한다. 제3장 우애의 세 종류. 그런 사람들은 서로 종류가 다르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사랑과 우애도 서로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사랑할 만한 것의 수가 셋이니 우애에도 세 종류가 있다. 사랑할 만한 것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 그런 줄 아는 상호간의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질과 관련하여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유형성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뭔가 덕을 볼까 해서 사랑한다. 이 점은 쾌락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재치 있는 사람을 그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따라서 유용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 때문에 남을 사랑하며, 쾌락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즐거운 것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남을 거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유익하거나 즐거운 존재로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우애는 우연적이다.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사랑받지 않고 단지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제공하는 자로서 사랑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우애는 양쪽이 계속해서 같은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면 쉬 소멸된다. 한쪽이 더 이상 즐겁지 못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면 다른 쪽이 그를 사랑하기를 그만둔다. 유용한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던 이유가 사라지면 우애도 소멸한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애가 존재했으니까. 그런 종류의 우애는 주로 나이 지긋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장년층이나 청년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때로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런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상대방에게서 이익이 기대될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주인과 손님 사이의 우애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한편 젊은이들 사이의 우애는 쾌락을 목표로 삼는 것 같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살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즐거운 것과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즐거운 것도 바뀐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가 곧 헤어진다. 그들에게 즐거운 것이 바뀌면 그들의 우애도 바뀌는데, 그런 종류의 즐거움은 빨리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지기 쉽다. 에로스적 우애는 대체로 감정에 휘둘리며 쾌락을 목표로 하니까. 따라서 젊은이들은 금세 사랑에 빠지고 금세 헤어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한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살기를 원한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우애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우애는 서로 유사한 미덕을 가진 좋은 사람들 사이의 우애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인 한 똑같이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친구이다. 그들이 친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친구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지 어떤 우연적 이유 때문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의 우애는 그들이 좋은 사람인 동안에는 지속되는데, 미덕은 지속적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저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친구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좋으며 남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만남은 즐겁기도 하다.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즐겁고 남에게도 즐겁기 때문이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나 그와 비슷한 행위가 즐거운데, 좋은 사람들의 행위는 같거나 비슷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 우애는 당연히 오래간다. 거기에는 친구들이 가져야 하는 모든 자질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우애는 무조건적인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든 어떤 좋음 또는 쾌락을 목표로 하며 서로 간의 어떤 유사성에 바탕을 두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우애에 우리가 언급한 모든 자질이 포함되는 것은 친구들 자신의 본성 덕분이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서로 유사할 뿐더러 그들의 우애에는 무조건 좋은 것과 무조건 즐거운 것 등 다른 자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사랑할 만하다. 그래서 사랑과 우애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최선의 형태로 발견된다. 그런 우애는 당연히 드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우애에는 시간과 친교가 필요하다. 속담처럼 사람들은 소금 한 가마니를 같이 먹기 전에는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가 자기는 사랑받을 만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남을 받아들이거나 둘이 친구가 될 수 없다. 서둘러 서로에게 우정의 징표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양쪽이 다 사랑받을 만하고 또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친구가 아니다. 우애를 바라는 마음은 금세 생기지만 우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제4장 최선의 우애와 열등한 우애. 따라서 그런 종류의 우애는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그 밖의 다른 모든 점에서도 완전하다. 그리고 거기서는 각자가 상대방에게서 모든 점에서 같거나 비슷한 혜택을 받는데 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하다. 쾌락을 위한 우애는 그런 종류의 우애와 비슷한 점이 있다. 좋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즐겁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용성을 위한 우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열등한 우애들도 상대방에게서 같은 혜택을 받을 때 또한 재치 있는 사람의 경우처럼 같은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특히 오래간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연인과 연동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연인과 연동은 같은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연인은 연동을 보는 것이 즐겁고 연동은 연인이 자기를 보살펴주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음이 시들면 때로는 우애도 시든다. 연인은 연동을 보는 것이 더는 즐겁지가 않고 연동은 더 이상 연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성격이 비슷하여 친근하게 사귀다가 상대방의 성격을 좋아하게 되면 여전히 친구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쾌락이 아니라 이익을 교환하는 경우 우애의 강도는 낮고 그다지 오래가지도 못한다. 유형성 때문에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익이 사라지면 곧 헤어진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이익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이나 유형성이 목적이라면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에서도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과 어떤 성격의 소유자 사이에서도 우애는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 좋은 사람들만이 남을 위해 친구가 될 수 있다.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남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사람들의 우애만이 중상모략을 막아준다. 오랜 기간 검증된 사람에 관해 남이 비난하는 말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는 나는 그를 믿어. 그는 그런 불의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있을 뿐더러 진정한 우애에 필요한 다른 조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우애에서는 중상모략과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치 국가들이 우방이라고 불리듯 유형성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쾌락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친구라고 불린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야겠지만 우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이자 본래적인 의미의 우애는 자신들의 좋음에 힘입은 좋은 사람들 사이의 우애이고 나머지는 그와 닮은 사이비 우애라고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좋음 또는 진정한 우애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에 이끌려 친구가 된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쾌락도 좋음이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우애는 결합되는 일이 드물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유용성과 쾌락 때문에 친구가 되는 일도 드물다. 우연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우애를 이렇게 분류해놓고 보니 쾌락과 유용성 때문에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친구가 될 것이다. 그들을 결합시켜주는 것은 좋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친구들이고 나쁜 사람들은 단지 우연적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유사하기에 친구이다. 제5장 마음가짐으로서의 우애. 미덕들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마음가짐과 관련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활동과 관련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우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기며 서로에게 혜택을 베풀지만 잠들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록 우애를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럴 의향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우애가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애의 활동이 소멸되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애조차 잊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화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우애를 소멸시켰던가 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나 성마른 사람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들에게는 즐거운 면이 별로 없으며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즐겁지 못한 사람과는 누구도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즐거운 것은 추구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서로를 받아들였지만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우애보다는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친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 궁핍한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조차 함께 지내기를 원하니 말이다. 그들에게는 고독이 가장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에게 즐겁지 않고 같은 것을 즐기지 않으면 함께 지낼 수 없다. 그것이 동료애의 본질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우애는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좋은 사람들 사이의 우애이다. 사랑할 만하고 바람직한 것은 대개 무조건 좋거나 즐거운 것이고 각자에게 사랑할 만하고 바람직한 것은 각자에게 좋거나 즐거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이 다른 좋은 사람에게 사랑할 만하고 바람직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사랑은 감정인 것 같고 우애는 마음가짐인 것 같다. 사랑은 무생물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상호 간의 우애는 합리적 선택을 수반하며 합리적 선택은 마음가짐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게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지 감정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은 친구를 사랑하면서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사랑한다. 좋은 사람은 친구가 되면서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의 좋음을 사랑함과 동시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줌으로써 자신이 받은 것을 되갚는다. 우애는 평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자질은 좋은 사람들의 우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제6장 조건부 우애와 비상적 우애. 속마르고 연로한 사람은 부침성이 좋지 못하고 남과 섞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만큼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부침성이 좋고 남과 섞이기 좋아하는 바로 이런 자질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두드러진 자질들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쉬이 친구가 되어도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마른 사람들도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서로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 그들도 상대가 잘 되기를 서로 바라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다. 함께 지내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우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도 말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완전한 우애라는 의미에서 동시에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사랑은 일종의 지나침인데 그런 감정은 한 사람에게 향하기 마련이니까. 또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이거나 좋은 사람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그는 여러 사람을 겪어보고 친해져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애가 유용성이나 쾌락을 위한 것일 때는 여러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고 그런 봉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우애 가운데 쾌락을 위한 우애가 진정한 우애에 더 가깝다. 양쪽이 똑같이 기여하며 둘이 함께하는 것이거나 그와 같은 일을 즐길 때는 말이다. 젊은이들의 우애가 그렇다. 젊은이들의 우애에서 후함이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용성을 위한 우애는 장사꾼을 위한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친구는 필요 없지만 즐거운 친구는 필요하다. 그들은 남과 함께 지내기를 원할 뿐더러 비록 그들이 잠시 동안은 고통스러운 것을 참을 수 있다 해도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해서 견디기란 힘들며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조음 자체도 계속해서 견딜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조음이 고통스럽다면 말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즐거운 친구들을 찾는다. 하지만 즐거운 친구들은 좋은 사람일 뿐더러 그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친구로서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게 될 테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유형의 친구가 있는 것 같다. 더러는 그들에게 유용하고 더러는 즐겁지만 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자질을 겸비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즐거우면서도 미덕을 겸비한 사람이거나 고매한 목적에 유용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재담꾼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시킨 일을 영리하게 수행할 사람을 찾는데 같은 사람이 그런 자질들을 두루 갖추기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좋은 사람은 유용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지위가 더 우월한 사람의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 지위가 더 우월한 사람이
미덕에서도 더 우월하지 않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비례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놓임으로써 동등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위와 미덕 양쪽 모두에서 우월한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논한 우애들은 동등성에 근거한다. 양쪽은 같은 혜택을 받고 서로에게 같은 좋음을 바라거나 쾌락과 이익을 맞바꾸듯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맞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우애들은 열등하며 비교적 단명한다. 그것들이 우애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애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은 동일한 비교 대상과 닮은 점도 있고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우애처럼 보이는 것은 미덕에 근거한 우애와 닮은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쾌락을 내포하고 다른 하나는 유용성을 내포하는데 이런 것들은 미덕에 근거한 우애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미덕에 근거한 우애는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래가는 데 반해 그런 우애들은 금세 변하고 차이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미덕에 근거한 우애와의 그런 차이 때문에 우애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제7장 동등하지 못한 자들 사이의 우애. 그러나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내포하는 우애에는 다른 종류도 있다. 이를테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일반적으로 손 아래 사람을 향한 손윗 사람의 사랑,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피지배자를 향한 지배자의 사랑이 거기에 속한다. 이런 우애들에도 차이가 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피지배자를 향한 지배자의 사랑과 같지 않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과 같지 않으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과 같지 않다. 이들은 저마다 미덕과 기능이 다르고 사랑하는 이유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랑과 우애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쪽은 서로에게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받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기들을 낳아준 분들에게 진 의무를 다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진 의무를 다하면 그들 사이의 우애는 오래가고 훌륭할 것이다. 우월성을 내포하는 모든 우애에서 사랑은 또한 비례적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더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받아야 하고 더 유용해야 한다. 이 점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이 공적에 걸맞으면 일종의 동등성이 생기는데 이런 동등성이야말로 우애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등성은 정의에서나 우애에서나 똑같지 않은 것 같다. 정의에서는 1차적인 의미의 동등성은 공적에 걸맞고 양적인 동등성은 2차적인데 반해 우애에서는 양적인 동등성이 1차적이고 공적에 걸맞은 동등성은 2차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덕이나 악덕이나 부나 그 밖의 다른 것과 관련하여 양쪽 사이에 큰 차이가 날 때 분명해진다. 그럴 경우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친구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이 점은 신들의 경우 가장 분명하다. 신들은 모든 조음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왕들의 경우에도 분명하다. 훨씬 열등한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 없는 자도 가장 훌륭하거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친구로 남는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우애는 수많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과 인간 사이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우애는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친구들은 과연 서로에게 최고선을, 말하자면 신이 되는 것을 바랄까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럴 경우 그들은 더 이상 친구도 아닐 것이고 좋은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좋은 것이니까. 따라서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위해 다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주장이 옳다면, 다른 친구는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다른 친구에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최고선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아마 모두 최고선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각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음을 바라기 때문이다. 제8장 우애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대중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는 것 같은데 이는 명예욕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은 나무의 아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아첨꾼은 열등한 친구이거나 아니면 열등하기에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것은 존경받는 것에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대중은 바로 존경받는 것을 노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중은 자신들이 기대감 때문에 고관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중은 고관들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존경받는 것은 앞으로 고관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 징표라고 보고 기뻐한다. 한편 자신들을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들이 존경받고서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힘입어 자신들이 좋은 사람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사랑받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사랑받는 것이 존경받는 것보다 더 나으며 우애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애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때로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다른 여자에게 맡겨 기르게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에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그 보답으로 사랑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말이다. 대신 어머니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며 자기가 어머니라는 걸 몰라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도 자식을 사랑한다. 이처럼 우애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에 있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받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친구들의 미덕인 것 같다. 따라서 우애가 공적에 걸맞을 때 사람들은 친구로 남으며 그들의 우애는 지속된다.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친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동등해질 테니까. 우애는 동등성과 유사성, 특히 미덕에서의 유사성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굳건하기에 서로에게 굳건하여 수치스러운 봉사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는커녕 사실상 배제하니 말이다. 스스로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친구들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기에 항심이 없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나쁨을 즐기기에 잠깐 동안만 친구가 된다. 그러나 유용하거나 즐거운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다시 말해 쾌락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동안에는 친구로 남는다. 유용성에 근거한 우애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처럼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저마다 그때그때 모자라는 것을 구하고 그 대가로 다른 것을 내주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연인과 연동의 관계 또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관계도 포함된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기를 요구하다가 웃음거리가 되는 연인도 있다. 연인들이 똑같이 사랑스럽다면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의 요구는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아마도 상반된 것이 서로 끌리는 것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것이고 욕구 대상은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리라. 좋은 것은 대체로 중간에 있으니까. 예컨대 마른 것에서 바람직한 것은 젖은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 점은 뜨거운 것과 그 밖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런 주제들은 우리의 탐구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제쳐두기로 하자. 제9장 우애와 공동체.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애와 정의는 같은 대상에 관련되며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 모든 공동체에는 정의 같은 것이 있고 우애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탄 사람이나 동료 병사나 그 밖에도 자기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범위가 그들의 우애의 범위이다. 그들의 공동체의 범위는 그들의 정의의 범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의 재산은 공유물이다 라는 속담은 맞는 말이다. 우애는 공동체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제들과 동지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앞서 언급한 다른 친구들이 공유하는 것은 보다 제한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공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적게 공유한다. 우애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 의무는 형제 간의 의무와 같지 않고 동지들 간의 의무는 동료 시민들 간의 의무와 같지 않으며 이 점은 다른 종류의 우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친구에게 저지르는 불의에도 차이가 있는데 더 가까운 친구에게 저지르는 불의일수록 더 무겁다. 예컨대 동료 시민보다 동지를 속여 돈을 빼앗는 것이 낯선 사람보다 형제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무개보다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더 끔찍하다. 정의를 청하는 요구도 당연히 우애의 정도에 따라 더 커진다. 정의와 우애는 같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며 그 범위가 같기 때문이다. 모든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의 부분인 것 같다. 사람들은 어떤 유익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려고 함께 여행을 하는데 국가 공동체도 원래 유익한 것을 위해 구성되고 존속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사실 입법자들도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는 특정한 이익을 추구한다.
예컨대 선원들은 돈벌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항해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동료 병사들은 그들의 목적이 돈이든 승리이든 도시이든 전쟁에 유익한 것을 추구한다. 이 점은 부족민이나 구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공동체는 즐거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종교단체나 사교 모임이 그렇다. 이런 단체나 모임의 목적은 재물을 바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단체나 모임은 모두 국가 공동체에 종속되는 것 같다. 국가 공동체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유익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와 연계된 축제를 개최할 때는 신들을 공경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도 즐겁게 기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제사나 축제는 추수가 끝난 뒤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열렸던 것 같으니 말이다. 또한 한 해 동안 그때가 가장 한가한 때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이런 공동체들은 모두 국가 공동체의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특정 종류의 우애는 특정 종류의 공동체에 걸맞을 것이다. 제10장 정체의 종류. 정체에는 세 종류가 있고 그것들이 왜곡된 또는 타락한 형태도 셋이다. 세 종류의 정체란 왕도 정체와 귀족 정체, 그리고 세 번째로 재산평가에 근거한 정체이다. 세 번째 정체는 금권 정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혼합 정체라고 부르곤 한다. 이들 가운데 최선은 왕도 정체이고 최악은 금권 정체이다. 왕도 정체가 왜곡된 것이 참주 정체이다. 둘 다 1인 지배 정체이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참주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왕은 피치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족적이며 모든 조음에서 우월하지 않은 통치자는 어느 누구도 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치자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 왕은 이름만 왕일 것이다. 참주 정치는 이런 종류의 정체와 정반대인데 참주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참주 정체가 세 가지 왜곡된 정체 가운데 최악임은 더 분명하다. 그리고 최악은 최선의 반대이다. 참주 정체는 왕도 정체에서 생겨난다. 참주 정체는 왕도 정체가 타락한 것으로 사악한 왕이 참주가 된 것이다. 과도 정체는 치자들이 악덕으로 빚어져 귀족 정체에서 생겨나는데 치자들은 공적을 무시하고 국가의 재원을 자신들에게 배분하여 좋은 것은 모두 아니면 대부분 자기들이 보유하며 언제나 같은 사람들만 관직에 임명한다. 그들은 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선자들 대신 소수의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한다. 민주정체는 금권정체에서 생겨나는데 이 둘은 서로 이웃하기 때문이다. 금권정체도 다수의 지배를 목표로 하는데 재산평가를 충족하는 자는 누구나 동등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체는 혼합정체에서 조금밖에 벗어나 있지 않아 세 가지 왜곡된 정체 가운데 가장 덜 나쁘다. 이상이 가장 흔한 정체 변화이다.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그러한 이행은 아주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체들과 유사한 것 또는 이런 정체들이 본보기는 가정에서도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공동체는 왕도 정체 형태를 취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왕도 정치의 이상은 아버지의 지배이니까. 그러나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지배는 참주 정치적이다. 아버지들이 아들을 노예로 부리기 때문이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 역시 참주 정치적이다. 거기서 주인의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지배는 옳다고 생각되지만 페르시아식 지배는 잘못된 것 같다. 피지배자가 다르면 거기에 맞춰 지배 방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공동체는 분명 귀족 정치적이다. 남편은 마땅히 남편이 지배해야 할 영역에서 공적에 따라 지배하지만 아내에게 합당한 것은 아내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남편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 그의 지배는 과도 정체로 바뀌는데 남편은 우월하지도 않으면서 공적을 무시하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가 상속인이어서 아내가 지배할 때도 있다. 그럴 경우 아내의 지배는 과도 정치에서처럼 공적이 아니라 부와 권력에 근거한다. 형제들의 공동체는 금권 정치와 비슷하다. 형제들은 나이 차이만 있을 뿐 서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형제들의 우애는 더 이상 형제다운 것이 못 된다. 민주 정치는 주로 가장 없는 가정들과 가정의 우두머리가 약해 저마다 제멋대로 하는 가정들에서 발견된다. 제11장 이들 여러 공동체에서의 우애와 정의. 이들 정체는 저마다 정의를 내포하는 만큼이나 우애도 내포하는 것 같다. 피치자를 향한 왕의 우애는 선행을 많이 베푸는 데 있다. 왕이 피치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가 훌륭한 사람인지라 피치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그래서 호메로스는 아가멤논을 백성들의 목자라고 불렀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와 비슷하지만 복리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생존하도록 하고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들은 조상덕으로 돌려지기도 한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조상이 후손을, 왕이 피치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우애들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도 우월하기 마련이니까 이는 부모가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도 양쪽이 동등하지 않고 공적과 부합한다. 우애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기적 정치에서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우애와 비슷하다. 부부간의 사랑은 공적과 부합하기에 우월한 쪽이 더 많은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각자에게 합당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의의 경우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형제간의 우애는 동지들 사이의 우애와 비슷하다. 형제들은 동등하고 또래들이며 또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감정과 성격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금권 정치에 걸맞은 우애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 정치에서는 시민들이 동등하고 훌륭한 것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등성에 입각해 교대로 통치한다. 따라서 그들의 우애 또한 동등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왜곡된 정치에서는 정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듯이 우애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정치에서는 가장 적게 존재한다. 말하자면 참주 정치에는 우애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치자와 피치자에게 공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의가 없으므로 우애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를테면 장인과 도구, 혼과 몸,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같다. 각 쌍의 후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무생물에 대해서는 우애도 정의도 없으니 말이다. 말이나 소에 대해서도, 그리고 노예가 노예인한 노예에 대해서도 우애는 없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이고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이니 말이다. 따라서 노예가 노예인한 노예를 향한 우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예가 인간인한 우애는 가능하다. 법체계에 참여할 수 있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정의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따라서 노예가 인간인한 노예와의 우애는 가능하다. 그래서 참주정치에서는 우애도 정의도 가장 적게 존재하지만 민주정치에서는 더 많이 존재한다. 시민들이 동등하여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제12장 여러 형태의 우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우애는 어떤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친족 간의 우애와 동지 간의 우애는 별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동료 시민들과 동료 부족민들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의 우애는 공동체의 우애와 더 비슷하다. 그런 우애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과 손님 사이의 우애도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친족 간의 우애는 종류가 여럿인 것처럼 보여도 모두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파생된 것 같다. 부모는 자식들을 자신의 일부로서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자신들이 존재하도록 해준 장본인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를 아는 것 이상으로 자식들을 안다. 또한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를 자기 것이라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자식들이 자기 것이라고 느낀다. 생산된 것은 생산자에게 속하지만 생산자는 생산된 것에 속하지 않거나 더 적게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더 길다. 부모는 자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판단력과 지각이 생겼을 때라야 부모를 사랑하니 말이다. 이로 미루어 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지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들을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자신들을 태어나게 해준 존재로서 사랑한다. 형제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한다. 형제들은 부모와의 동일한 관계를 통해 자기들끼리도 동등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한 핏줄이니 한 뿔이니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형제들은 비록 몸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자이다. 같이 양육되고 같은 또래라는 사실이 형제들의 우애를 증진한다. 같은 또래는 친구가 되고 같이 생활하면 동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는 동지 간의 우애와 비슷하다. 사촌들과 다른 친족 간의 우애는 같은 선조에 바탕을 두므로 형제 간의 우애의 연장이다. 공동선조와 가까움과 먼가에 따라 그들은 더 강하게 결속하기도 하고 덜 강하게 결속하기도 한다.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사랑은 신들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고 우월한 존재를 향한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들의 생존과 양육은 물론이고 날 때부터 교육을 책임진 존재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와 자식들은 더 오랫동안 함께 사는 만큼 이런 종류의 사랑은 남남끼리의 우애보다 쾌락과 유용성도 더 많이 내포한다. 형제간의 우애는 동지들, 특히 선량한 동지들 사이의 우애와 흔하게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 사이의 우애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갖는다. 형제들은 더 가까운 친족간이고 날 때부터 서로 사랑하고 같은 부모의 자식들도 함께 양육되고 비슷한 교육을 받은 만큼 성격이 더 비슷하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는 가장 오랜 기간 검증받은 만큼 가장 믿음직하다. 다른 친족과의 우애의 정도도 가까운 정도에 비례한다. 부부간의 사랑도 본성적인 것 같다. 가정이 국가보다 더 먼저이고 더 필요하며 생식은 동물의 공통된 특징인 만큼 인간은 국가를 형성하는 것 이상으로 짝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의 경우 공동체는 거기까지이지만 인간은 생식을 위해서뿐 아니라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함께 산다. 처음부터 인간의 기능은 나뉘어 남편의 기능과 아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공동 출자함으로써 서로 돕는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에는 유용성과 쾌락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부가 좋은 사람일 때는 부부간의 사랑은 미덕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부부는 저마다 고유한 미덕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부부에게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부부를 맺어주는 끈인 것 같다. 그래서 자식 없는 부부는 쉽게 헤어진다. 자식은 부부에게 공동선이고 공통된 것은 결합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부부 또는 일반적으로 두 친구가 함께 살며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의 문제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의는 친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료에게나 함께 공부하는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제13장 동등한 자들 사이의 우애에서 지켜야 할 원칙.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애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각 종류마다 동등성에 근거한 친구들도 있고 우월성에 근거한 친구들도 있다. 동등하게 좋은 사람들만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도 더 못한 사람과 친구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쾌락과 유용성을 위한 우애에서도 각자가 베푸는 혜택은 같거나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등한 친구들은 사랑이나 그 밖의 다른 것에서 동등한 몫을 기여함으로써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며 한편 동등하지 못한 친구들은 상대방의 우월함 또는 열등함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불평과 비난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유용성을 위한 우애에서 제기되는데 당연한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덕을 위해 친구가 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혜택을 베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종류의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평하거나 다툴 여지가 없으니 말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점잖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줌으로써 보답할 것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도 목표를 달성한다면 친구에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는 도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위한 우애에서도 불평은 별로
제기되지 않는다. 함께 지내는 것이 즐겁다면 둘 다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지내지 않을 수 있는데도 친구가 재미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분명 우스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유용성을 위한 우애에서는 불평이 제기된다. 이 경우 각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따라서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는데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혜자는 결코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베풀 수 없다. 정의도 성문화되지 않은 것과 법으로 정해진 것 두 종류가 있듯이 유용성에 근거한 우애도 도덕적인 것과 법적인 것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불평이 제기되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우애를 맺었을 때와 다른 마음으로 우애를 해소할 때이다. 법적 우애는 조건이 명시된 우애이다. 순전히 상업적인 변종은 즉시 지불이라는 바탕 위에서 성립하지만 더 후한 변종은 지불 기일을 늦추기는 하지만 지불 조건에 동의해 주기를 요구한다. 후자의 경우 채무는 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지불 기일 연기에는 우애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몇몇 도시에서는 그런 경우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데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우애는 조건이 명시된 우애가 아니라 선물을 하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말하자면 친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준 사람은 선물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양 자기가 준 것만큼 또는 준 것 이상을 돌려받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거래가 시작됐을 때보다 거래가 끝났을 때 사정이 더 어려워진 쪽에서 불평을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사람은 모두 아니면 대부분 구매한 것을 바라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구매한 것이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서 베풀지 않을 때는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하며 처음에 잘못 알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한테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것은 친구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치 조건이 명시된 혜택을 받은 것처럼 거래를 끊어야 한다. 친구가 자진해서 베풀 때는 또한 가능하다면 되갚겠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갚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능하면 되갚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처음에 잘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 있도록 말이다. 혜택을 받고 되갚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받은 사람의 이익인지 아니면 베푸는 사람의 후함인지는 논쟁거리이다.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은 준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니고 남한테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받은 것을 과소평가한다. 반대로 준 사람은 그것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고 남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위험하거나 어려울 때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애가 유용성에 근거하는 곳에서는 아마도 받은 사람의 이익이 정당한 기준일 것이다.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받은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자기가 준 만큼 돌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는 사람이 베푼 혜택의 크기는 받은 사람이 받은 도움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혜택을 받은 만큼 되갚거나 받은 것 이상 되갚아야 한다. 그러는 편이 더 고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덕에 근거한 우애에는 불평이 없다. 오히려 주는 사람의 의도가 기준인 것 같다. 의도야말로 미덕과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제14장 동등하지 못한 자들이 상충되는 주장. 우월성에 근거한 우애에서도 분쟁은 생긴다. 각자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애는 소멸한다. 우월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야 하는 만큼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유익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바지한 바가 없는 사람은 같은 몫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수익이 투자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우애가 아니라 공공봉사라는 것이다. 동업할 때 더 많이 투자한 쪽이 수익을 더 많이 차지하듯 우애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궁핍하고 열등한 사람은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한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은 훌륭한 친구의 몫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 덕도 보지 못할 것이라면 훌륭하거나 힘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실 양쪽 주장 모두 옳은 것 같으며 각자는 당연히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같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월한 친구는 명예를, 궁핍한 친구는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 명예는 미덕과 선행에 맞는 보답이고 이익은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원칙은 정치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공동체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롭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명예야말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로부터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얻기란 불가능하다. 모든 점에서 손해보고도 참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분배되고 돈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분배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적에 걸맞은 보상은 우애의 균형을 맞춰주고 우애를 보존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등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렇게 사귀어야 한다. 금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도움을 받은 쪽은 명예로 보답받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되갚아야 한다. 우애는 실행 가능한 것만을 요구하지 공적에 걸맞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신들이나 부모를 모시는 공경이 그렇다. 신들과 부모에게 그분들이 공적에 걸맞은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인연을 끊어도 아들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가 받은 것을 제대로 되갚을 수 없어 언제까지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를 탕감해 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도 그럴 권리가 있다. 또한 아들이 남달리 사악하지 않은 한
아버지가 아들과 의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부자간의 타고난 정은 제쳐두고라도 아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사악하다면 아버지 돕기를 피하려 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도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혜택받기를 원하고 혜택을 베푸는 것은 소득이 없다고 피한다. 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이쯤 해두자.